창밖의 비는 또 밤새도록 억수같이 내렸다. 빗방울이 똑똑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가볍게 치며 깨우는 것 같았다. 눈을 떴지만 날은 밝았음에도 새벽에 그 어떤 새로운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병실안은 싸늘했다. 난방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이 텅 빈 병상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무심하게 째깍거렸고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나를 더욱 고립시키는 듯했다.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65이다. 평생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건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에서 채소를 팔아번 돈으로 일군 나의 작은 가게도 오래됐지만 늘 깨끗하게 관리했던 회원동의 낡은 단독주택도 아니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바로 내 아들 김철수였다. 그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고 내가 매일 새벽 찬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며 동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고된 삶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댔다. 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함이 느껴졌다. 마치 쇳덩이를 올려놓은 듯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숨을 조금만 깊게 쉬어도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의사는 폐암 3기라고 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다 사람 속이는 소리지. 이런 병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태우는 병이다. 차라리 일찍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마지막 효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병실에 입원한 지 오늘로 딱 한 달째. 한 달 동안 철수는 단 한 번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철수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믿어왔다. 예전에 내가 발목을 삐었을 땐 그 자리에서 눈이 빨개져서는 나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던 아들이었다. 추석날 송편을 빚을 때면 늘 내 손맛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내가 허리가 아플 때까지 일하면 몰래 10,000원짜리 한 장을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주며 엄마 손은 비싼 손이야 라고 말해주던 아들이었다. 그 아이는 그 시절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내 고통을 잊게 해주는 따뜻한 위안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봐도 메시지 한 통 없었다. 마지막 통화는 지난주 월요일이었다. 목소리는 피곤하고 예의가 발랐다. 엄마, 푹 쉬세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정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병세는 어떤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묻지도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도, 엄마 손이 가장 값지다는 말도 더는 하지 않았다. 내 이 손, 지금은 숟가락 하나 제대로 쥐지 못해 간호사가 약을 먹여줘야 하는 이 손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늙고 병든 몸뚱이만 남아 이제는 그저 짐이 되었을 뿐이라는 쓰디쓴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잿빛 하늘은 땅에 닿을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멀리 있는 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서울 분지 전체가 마치 차가운 물에 잠긴 듯했다. 내 마음 또한 안개 낀 도시처럼 뿌옇고 답답했다. 사람들은 늙으면 자식에게 연연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나는 연연하는 게 아니다.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다. 30일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다니. 내가 혹시 이 집에서 버림받은 건 아닐까? 나는 이제 귀찮은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 하는 의심이 뼛속까지 시려왔다. 오전 11시 47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혜였다. 며느리의 손에는 그 보온 죽통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익숙한 연금색의 죽통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의무를 이행하는 기계 같았고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철수 씨가 오늘도 도저히 시간을 못 낸대요. 죄송하다고 전해달랬어요. 며느리는 죽통을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뚜껑을 열자
미지근하고 서늘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퀴노아 닭가슴살 퓨레와 잘게 다진 데친 채소였다. 싱겁고 맛이 없었다. 마치 병든 고양이에게나 줄 법한 음식처럼 보였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건네며 늘 그렇듯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게 몸에 좋대요. 꼭 드셔야 해요.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받아들고 한 숟갈씩 입에 넣었다. 뜨거운가? 차가웠다. 향기로운가?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먹을 만한가? 솔직히 말해 먹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것이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차가운 음식물은 내 위장뿐 아니라 마음까지 싸늘하게 식혔다. 며느리는 내가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런 밥이 매일 한 통씩 배달되었다. 정성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그 속에서 사람의 정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것은 밥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익혔지만 나는 그것조차 가식으로 느껴졌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귀찮은 시어머니라는 비수를 품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너희들, 이 늙은이가 귀찮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라. 매일 이렇게 성의 없는 차가운 밥으로 때우지 말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쳐다봤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고 얼굴의 미소는 거의 부서질 듯했지만 억지로 버티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짜게 드시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짜게 먹을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 먹고 몇 년 더 살아서 너희를 귀찮게 할까봐 그러는 거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나 자신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내 마음속의 응어리와 서러움이 분노로 변해 터져 나온 것이었다.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여 죽통 뚜껑을 정리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한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어머니 몸에 좋은 거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이 지긋지긋한 날씨는 마치 누군가 닦지 않은 눈처럼 축축했다. 며느리는 짐을 챙겨 떠나려다 다시 한번 뒤돌아 말했다. 철수 씨, 요즘 정말 바빠요. 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어요. 일 끝나면 꼭 보러 올 거예요. 나는 차갑게 비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 역시 그저 예의상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떠난 후 나는 죽통 바닥에 남은 닭가슴살 퓨레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뚜껑을 닫고 옆으로 밀어버렸다. 차가운 밥, 차가운 사람, 차가운 병실. 내가 삼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한 숟갈 한 숟갈 마음을 더욱 차갑게 식히는 서러움일 뿐이었다. 이 차가운 죽통은 나를 버린 자식들의 냉대를 상징하는 듯했고 나는 그들의 무관심에 끝없이 잠식되어 갔다. 오후가 되자 날씨는 더욱 악화되어 폭우가 쏟아졌다. 비는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맞은편 회색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한 칸 한 칸 집어삼켜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봤다.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다.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화면은 차가운 거울처럼 늙고 무력한 내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연락처를 열어 철수의 이름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뚜뚜 받지 않았다. 다시 한번 눌렀다. 역시 받지 않았다. 휴대폰을 쥔 손바닥에 땀이 찼다. 병실은 분명 추운데 목구멍에는 답답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다. 잠시 앉아있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나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예전에 모아둔 통장과 몇몇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뒤적이다가 내 눈물은 예고 없이 흘러내렸다. 예전에는 늙으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있으니 기댈 곳이 있다고 믿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기댄다는 것은 사람의 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다. 나는
서랍을 닫았다. 손가락이 방금 버린 죽 국물이 묻어 축축한 비닐봉지에 스쳤다. 손끝에 차가운 감각이 전해졌다. 이것이 현실이겠지. 차가운 밥, 차가운 국물, 차가운 눈빛, 차가운 마음. 따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오후 3시 반쯤 익숙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순자 언니, 오늘은 좀 어떠셔? 고개를 돌리니 청소 아주머니인 보키 씨였다. 50대인 그녀는 입담이 좋고 싹싹하며 일솜씨도 빨랐다. 처음 병실을 청소하러 왔을 때 내가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을 보고는 관리를 잘해서 60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참 싹싹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고, 또 안 드셨네. 며느님이 매일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가져오긴 하지. 얼음장같이 차가운 걸로. 자기들은 입에도 안 댈 그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가져온다고. 보키 씨는 으음하더니 쪼그려 앉아 버려진 죽을 들여다봤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까워라.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그녀는 일어나 손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는 성격이 너무 강해서 그래. 때로는 며느리가 말주변이 없어도 사람이 나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봤다. 요즘 젊은 것들이 늙은이 돌볼 인내심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느리다고, 냄새난다고, 말 많다고 다들 싫어하지.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꾸하지 않았다. 창가를 닫고는 나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봤어요. 며칠 전에 언니 며느님 눈이 빨갛던데 운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순간 망설임이 일었지만 다음 순간 억울함이 그 감정을 짓눌렀다. 우는 거? 요즘 세상에 울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는 게 진심이라면 세상에 사기꾼은 없겠네. 보키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걸레를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녀가 말했다. 저 좀 이따 복도 청소해야 하는데 심심하면 와서 말동무라도 해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라는 말도 오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방금 전의 차가운 죽보다 이 낯선 여인의 인사가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숨막히는 침묵과 오해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내 몸은 마음의 울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졌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쓰나미처럼 연이어 몰아치며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내 몸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메스꺼움, 구토, 탈모,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뼈의 통증. 나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난파선 같았다. 언제 다음 파도에 뒤집혀 끝없는 심연으로 가라앉을지 모르는 처지였다. 예전에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다. 젊었을 때는 동트기 전에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였고 찬물에 손이 얼어 동상에 걸려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뙤약볕을 맞으며 채소를 나르고 다듬고 값을 흥정하고 싸우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남대문 시장의 거친 바람과 햇볕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버텨낸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몸 한 번 돌리는 것조차 숨이 찼고 말 두 마디만 해도 호흡이 가빴다. 이 몸은 오래되어 수리하지 않은 지붕처럼 바람만 불어도 물이 샜다. 그리고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오늘 오후 옆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병실 앞이 시끌벅적해졌다. 엄마, 일단 누워 계세요. 제가 과일 사올게요.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려왔어요. 하는 소리들이 겹쳐 들려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꿀물처럼 맑고 달콤한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내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몸을 뒤척여 탁자 위에 물컵을 바라봤다. 컵 안에는 어제 기침하다 튀어들어간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다. 손을 뻗어 잡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져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물이 쏟아지고 컵은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갔다. 허리를 숙여줄 기운도 없어서 그저 바닥에 누워있는 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옆 병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웃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남의 집 자식 좀 봐. 그리고 내 자식 꼴을 좀 보라고. 갑자기 울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다. 마음속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았다. 늙은이 물 한 잔 따라줄 사람도 없구나. 밤이 되어 간호사가 회진을 마치고 나가자 병실에는 수액 떨어지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았다. 이런 고요함은 평온함이 아니라 잊혀진 자의 정적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베개 밑으로 넣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예전에 장부를 적던 수첩이었다. 위에는 배추 3포기 3, 영원, 애호박 1개 1, 영원 같은 숫자들과 함께 내 삶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장부 하나로 철수와 나의 가정을 지탱해왔다. 이제 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간신히 첫 줄을 썼다. 철수에게. 나는 잠시 멈췄다. 눈물이 그대로 떨어져 종이 위 철자를 번지게 했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으며 계속 써내려갔다.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다. 슬퍼하지도 자책하지도 마라. 이건 내 스스로의 선택이다. 엄마는 내 병이 및 빠진 독이라는 걸 안다. 너를 무너뜨리고 너희 가정을 힘들게 하겠지. 엄마는 병마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더는 싸우고 싶지도 않다. 너무 지쳤어. 엄마가 평생 너에게 남겨준 것은 없지만 유일하게 가진 것이라곤 회연동의 그 낡은 집과 수십 년 장사하며 아끼고 모은 약간의 저축뿐이다. 내가 떠난 후 이 모든 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네가 이 늙은 어미를 돌볼 마음이 이미 없으니 이 돈과 집은 세상에 더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노인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대신해 세상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겠지. 지혜는 좋은 아이다.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어. 앞으로 잘해주렴. 그럼 이만. 다음 생에는 내 엄마로 태어나고 싶지 않구나.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 박순자씀. 여기까지 쓰자 펜이 손에서 떨어졌다. 허리를 숙여 주울 수 없어서 그냥 침대에 다시 누웠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고 도무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울면서 침대 머리맡 가장 아래 서랍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내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통장과 그 집의 집문서가 있었다. 그 집은 내가 젊었을 때 아끼고 아껴서 산 집이었다. 원래는 철수가 기댈 수 있는 보금자리로 남겨주고 싶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 나는 유서를 접어 서랍에 넣고 통장과 집문서를 그 위에 함께 두었다. 서랍이 닫히는 순간 모자간의 인연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았다. 다음 날 정오, 지혜는 또 정시에 그 보온 죽통을 들고 들어왔다.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잠든 척했다. 그녀가 내 침대 옆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이미 떠난 줄 알았다. 그때 아주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렸고 이어 그녀가 몸을 돌려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내 마음은 더욱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눈을 떴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 죽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그 죽 그릇을 들고 병실 구석의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부 쏟아부었다. 영양가 있어 보이던 키누아, 닭가슴살 퓨레, 찐 생선 조각들이 그렇게 사용한 휴지와
약 봉투와 함께 뒤섞였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봤다. 마치 아들이 내 손으로 직접 버린 비참한 모자 관계를 보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침대로 돌아와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잠이 들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오후에 보키 씨가 청소 카트를 밀고 평소처럼 청소하러 들어왔다. 순자 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지친 듯 고개를 저었다. 보키 씨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더는 묻지 않고 묵묵히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바닥을 닦고 침대 옆 탁자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가 쓰레기통 옆으로 가서 쓰레기 봉투를 교체하려던 순간 그녀의 동작이 멈췄다. 어머나, 순자 언니, 점심 또 안 드셨네요? 그녀는 쓰레기통 속 거의 그대로인 음식을 보며 안타깝게 말했다.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며느님이 매일 힘들게 가져오시는데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눈을 감고 짜증스럽게 몸을 뒤척였다. 또 그놈의 며느리 타령이군. 그녀는 이런 나를 매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보키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가 하는 소리를 냈다. 음식물 쓰레기 더미 밑에 국물에 젖어 접혀 있는 종이 한 장이 눌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직업적인 습관으로 그녀는 종종 쓰레기통에서 환자들이 실수로 버린 신분증이나 귀중품을 발견하곤 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에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휴지를 꺼내 살살 닦아냈다. 처음에는 종이가 흐물흐물해서 글씨가 다 번져 보였다. 하지만 닦아낼수록 안쪽에 있던 몇몇 글자들이 드러났다. 박순자, 타그리소, 7, 0, 0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그 종이 뭉치를 쟁반 위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물기를 조금씩 눌러 닦았다. 그것은 평범한 쪽지가 아니었다. 병원 수납 영수증이었다.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환자, 성명, 박순자, 항목, 표적 항암제 타그리소, 본인 부담금, 금 700만 원 정, 7, 0, 0. 보키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방금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국물에 흠뻑 젖었던 그 종이 뭉치에 이토록 엄청난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녀는 타그리소가 무엇인지 알았다. 텔레비전에서 말하던 최신 폐암 표적 치료제였다.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는 좋지만 전부 비급여라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 한 달 약값만 수백만 원에 달했다. 그녀는 이열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종이를 들고 손을 살짝 떨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느꼈던 이상한 점들을 떠올렸다.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청소부로 일하면서 생로병사를 지겹도록 봐왔고 인간 세상의 따뜻함과 차가움도 꿰뚫어보게 되었다. 어느 병실의 자식이 효자인지 어느 병실의 자식이 그저 의무감에 들르는 것인지 그녀는 간호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볼 때가 많았다. 처음에는 그녀도 순자 언니의 아들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매일 순자 언니의 하소연을 듣고 날로 쇠약해지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함께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 특유의 직감과 오랜 세월 단련된 관찰력으로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부분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의심이 든 것은 매일 밥을 가져다 주는 며느리 최지혜였다. 순자 언니의 입에서 지혜는 냉담하고 성의 없는 여자였지만 보키 씨가 본 것은 달랐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에서 시어머니 병실에서 막 나온 지혜가 혼자 벽에 기대 손등으로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렇게 억누르며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은 통곡보다 더 가슴 아팠다. 정말로 냉정한 사람은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없다. 게다가 그녀는 지혜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것을 알아챘다. 통통했던 뺨은 움푹 패였고 짙은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순자 언니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지혜의 말은 어깨에는 시어머니의 병간호와 집안일,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의 무게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에 대한 관찰이 복희 씨에게 의문을 품게 했다면 병실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들 김철수에 대한 발견은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축축하고 추운 어느 날 밤이었다. 집안일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다. 그녀는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병원 후문의 한적한 길을 통해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병원 뒤편 작은 정원을 지나다 눈초리의 벤치 옆 외로운 검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누가 저기에 있을까? 호기심에 한 번 더 쳐다봤다. 멀리 있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그녀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본 줄 알았다. 벤치 옆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거칠게 비벼 끄고는 다시 새 담배에 불을 붙이는 그 젊은 남자는 바로 순자 언니가 입만 열면 욕하던 그 불효막심한 아들 김철수가 아니던가.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본능적으로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철수는 휴대폰을 보지도 누구와 통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미동도 없이 고개를 들어 위층 입원실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본 복희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보고 있는 곳은 바로 순자 언니의 병실 창문이었다. 창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안의 사람은 분명 잠든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는 마치 가장 경건한 신자처럼 자신의 성질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입에서 내뿜는 자욱한 담배 연기도 흩어버렸다. 담배 끝에 깜빡이는 불빛이 고통과 피로 그리고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한 그의 얼굴을 잠시 비췄다. 그는 그렇게 홀로 추운 밤에 조용히 그 창문을 지키고 있었다.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우면 다시 한 개비에 불을 붙였다. 나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복희 씨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다. 정말로 불효자식이 이 추운 밤에 홀로 병원 건물 아래를 지키며 어머니 병실에 그 어두운 창문이라도 한번 보려고 서 있을까? 복희 씨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복희 씨는 이 가족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철수가 종종 심야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쩔 때는 밤 11시나 12시, 심지어 새벽이 3시에도 왔다. 그는 늘 색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몸에서는 옅은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절대 입원 병동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저 멀리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이 모자 사이에 분명 엄청난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순자 언니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자신 같은 외부인이 하는 말을 순자 언니가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의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묻어두고 계속해서 청소일을 했다. 지금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입으로는 이 집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 내 침대 난간을 톡톡 두드렸다. 순자 언니, 이것 좀 보세요. 혹시 가족분 물건 아니에요? 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손에 펼쳐진 축축한 영수증이 보였다. 내 시선이 그 위에 고정되었다. 이건 병원 비급여 약제비 영수증이잖아? 나는 그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눈을 거의 종이에 붙인 채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다. 맞아. 환자도 나고 약 이름도 내가 먹는 약이었다. 금액 700만 원. 순간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쭈뼛섰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 먹는 거 아니었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치우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 머리맡 서랍을 뒤졌다. 안에 있던 진료 기록, 병원 안내문 등을 전부 꺼내 뒤졌다. 그 안에는 이 영수증이 없었다. 이걸 누가 몰래 낸 거지? 나는 즉시 침대 머리맡에 비상 호출벨을 눌렀다. 곧 간호사 한 명이 달려들어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주치의 선생님 좀 불러줘요. 당장. 내 목소리는 흥분으로 인해 날카로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주치의인 점잖게 생긴 중년의 장 선생님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박순자 어머님, 저 찾으셨다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수증을 마치 사형 선고서처럼 들어 보이며 따져 물었다. 장 선생님,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여기 적힌 약은 대체 뭐예요? 저한테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장 선생님은 내 손에 들린 영수증을 보고 얼굴에 당혹감과 난처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그는 나를 부축해 앉히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머님 병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도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비교적 큽니다. 현재 어머님 체력으로는 많이 힘드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요? 내가 다그쳐 물었다. 그래서 아드님인 김철수 씨가 저희와 치료 계획을 논의할 때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장 선생님은 회상하며 말했다. 아드님은 돈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든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현재 가장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수입 표적 치료제를 써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님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의사의 말은 한 발 한 발의 총알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 애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나서. 나는 중얼거렸다. 그건 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자세한 건 저희도 모릅니다. 김철수 씨는 그저 저희에게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머님이 약값을 아시면 돈 걱정에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일반적인 건강보험 약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의사의 말은 하나의 열쇠가 되어 그동안 내 마음속 모든 의문을 순식간에 풀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가슴 아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그들의 경제 사정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철수 부부는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무거운 주택대출을 갖고 있으며 아이도 키우고 있었다. 700만 원은커녕 70만 원도 그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왜 나에게 숨겼을까? 왜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병원에 와서 내 얼굴 한번 보지 않았을까? 끔찍하지만 너무나 합리적인 추측 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났다. 그 아이들이 나를 위해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구나. 나는 갑자기 내가 눈먼 장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몇 주간 내가 쏟아냈던 차가운 말, 원망, 비웃음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가슴을 후려쳤다. 너무나 아팠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모두 나가달라고 손짓했다. 혼자서 그 얇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영수증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내가 버린 차가운 죽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사랑이었고 나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파렴치한 어미였다. 이 깊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나는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다음 날 정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나는 스스로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새약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기다렸다. 내가 한때 한 입도 먹지 않고 입만 열면 불평했던 그 차가운 죽을. 이제는 그 차가움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렸다. 11시 50분 문이 열렸다. 지혜는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드물게 미소까지 짓고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손에는 여전히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서 와 앉아라. 오늘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왔다. 그녀는 망설이며 다가와 죽통을 탁자 위에 놓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가 건네는 그릇을 받아들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미지근한 닭가슴살 퓨레를 한 숟갈 떠서 입안 가득 넣고 먹기 시작했다. 나는 아주 빠르고 급하게 먹었다. 마치 지난 보름 동안 굶었던 모든 밥을 한 번에 보충하려는 사람처럼. 목이 메어왔지만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달았다. 지혜는 내 변화를 보며 놀라움과 기쁨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그녀는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그릇에 아직 많아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그릇에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지혜야, 그동안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네가 해준 밥 정말 맛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맙다. 지혜의 눈물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기쁘게 그릇을 정리했고 얼굴에는 지난 보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서 병실 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아마도 연일 계속된 심신의 피로에 지금의 급격한 감정 변화까지 더해져서였을까.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이 두어 번 휘청거렸다. 지혜야.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문틀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그대로 병실 문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 내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혜가 갑자기 쓰러지자 병실은 발칵 뒤집혔다. 나는 혼비백산하여 비상호출벨을 미친 듯이 눌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곧 달려들어와 정신을 잃은 지혜를 이동 침대에 옮겨 응급실로 급히 이송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따라 나섰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아이는 대체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버텨온 걸까?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내린 결론은 심각한 빈혈, 그리고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였다. 이건 목숨 걸고 버티는 수준입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젊은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몸은 챙겨야죠. 나는 응급실 간이 침대 옆을 지키며 뼈밖에 남지 않은 지혜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은 마치 수많은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숨 쉴 수 없이 아팠다. 내 불평과 짜증이 이 아이를 이토록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혜의 긴 속눈썹이 몇 번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뜨고 침대 옆에서 눈물범벅이 된 나를 보더니 눈빛에 당황함이 스쳤다. 어머니, 제가 왜 여기에? 바보 같은 것.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이 메어 그 영수증을 그녀의 손 옆에 조용히 놓아주었다. 너희는 왜 그랬니? 왜 나한테 숨겼어? 그 영수증을 본 지혜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보름 넘게 쌓여왔던 서러움,
압박감, 피로가 그 순간 완전히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얼굴을 베개에 묻었고 억눌린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다. 이 약, 철수 씨가 꼭 써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원래 건강보험 되는 약을 처방하셨는데 철수 씨가 어머니께서 평생 너무 고생하셨으니 더는 고통밖에 알 수 없다고 가장 좋고 가장 안 아픈 약을 쓰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혜의 말은 철수의 고된 삶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철수는 돈을 벌기 위해 안정적이지만 수입이 한정적이었던 영업직을 과감히 그만두었다. 그는 지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는 내가 천천히 승진하고 월급 오를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어. 나는 당장 현금을 벌어야 해. 그날부터 철수의 삶은 시간과의 싸움, 멈출 수 없는 전쟁이 되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첨가물 시장에서 짐을 옮기고,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다.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고되고 힘들지만 당일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다. 밤에 다른 사람들이 쉴 때 그는 차를 빌려 야간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새벽 4, 5시 도시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매일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피곤하면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배가 고프면 가장 싼 빵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리고 지혜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나를 위해 죽을 끓였다. 레시피는 영양사와 상담에 맞춘 저온 조리식이었고 보온 가방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차가워 보이는 죽 한 그릇은 사실 새벽의 고단함과 밤샘 노동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지혜의 간헐적인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다. 그녀의 모든 말은 내가 과거에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 위에 칼처럼 밝혔다. 차가운 밥, 남은 밥. 결국 나는 그들의 고된 노력을 전부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셈이었다. 철수 씨, 매일 밤 병원 아래에 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요. 어머니 병실 불빛을 보면서요. 차마 올라올 용기가 안 난다고 했어요. 지금 자기 모습을 보시면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고집 센 건 엄마랑 똑같다고. 나는 마침내 그녀를 끌어안았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내 손은 계속 떨렸다. 바보 같은 것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는 내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